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영국 왕실에서 공식 석상에서 한국어를 쓰는 모습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한글 현수막을 들고 나타났다는 사실입니다. 극우 언론들은 문화 침략이라며 난리였지만 진실이 밝혀지면서 상황은 완전히 역전되었습니다. 도대체 한글이 어떻게 런던을 점령했는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런던에서 BBC 다큐멘터리 프로듀서로 일하고 있는 올리비아 체인벌린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인연이 없었던 제가 어떻게 한글의 힘을 온몸으로 경험하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어떻게 제 인생뿐만 아니라 영국 사회 전체를 바꾸게 되었는지 들려드리고 싶어요. 저는 여전히 5년 전의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중국 관련 다큐멘터리 조작 논란으로 제 커리어는 사실상 끝장났다고 봐도 무방했어요. 한때는 옥스퍼드 출신 엘리트 PD로 촉망받았지만 이제는 왕실 행사나 쫓아다니는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아시아 관련 콘텐츠라면 치가 떨릴 정도로 거부감이 들었죠. 그날도 여느 때처럼 지루한 왕실 행사를 취재하고 있었어요. 버킹엄 궁전에서 열린 추수감사절 기념 행사였는데 솔직히 말하면 졸음과 싸우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제 눈을 의심하게 만드는 장면이 펼쳐졌어요. 윌리엄 왕세자의 아들, 그러니까 미래의 영국 국왕이 될 조지 왕자가 무대에 올라가더니 갑자기 한국어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라고 또렷하게 말하더라고요. 처음엔 제가 잘못 들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더 충격적인 광경이 이어졌죠.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한글로 쓴 현수막을 들고 나타난 거예요. 한가위 맞이 영한 친선 음악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영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귀족 학교 학생들이 한글 현수막을 들고 있다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저는 즉시 카메라맨에게 지시했습니다. 모든 장면을 놓치지 말고 담으라고요. 특종의 냄새가 났거든요. 영국 왕실이 한국어를 구사한다는 것, 이건 분명 큰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감도 밀려왔어요. 또 아시아 관련 취재라니 과연 제가 감당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엄습했죠. 행사가 끝난 후 저는 즉시 왕실 대변인을 찾아갔습니다. 조지 왕자가 왜 한국어로 인사를 했는지 물어봤죠. 대변인의 대답은 더욱 놀라웠어요. 왕자가 1년 전부터 한국어를 배우고 있으며 이는 왕실 차원에서 추진하는 문화 다양성 프로그램의 일환이라는 거였습니다. 더 나아가 왕실 가족 중 상당수가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고 했죠. 저는 믿기지 않는 심정으로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어요. 영국 왕실이 한국어를 배운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일까? 아니면 더 큰 변화의 신호일까? 수많은 질문이 꼬리를 물고 이어졌죠. 사무실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리서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곧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튼 칼리지뿐만 아니라 해로우 스쿨, 웨스트민스터 스쿨 등 영국의 명문 사립학교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일부 학교에서는 한국어가 프랑스어나 독일어보다 인기 있는 제2외국어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더 파헤쳐보니 런던 금융가인 시티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투자은행들이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 채용하기 시작했고 일부 기업들은 직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지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빠져들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소셜미디어를 뒤져보니 놀라운 현상이 포착되었어요. 영국 상류층 자녀들 사이에서 한국 문화가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었던 겁니다. 그들은 한국 음악을 듣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 음식을 먹고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단순히 소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적극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문득 5년 전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중국의 부상을 다룬 다큐멘터리를 만들면서 저는 객관성을 잃고 말았어요. 중국 정부의 선전에 넘어가 편향된 내용을 담았고 그 결과 저널리스트로서의 신뢰를 완전히 잃어버렸죠. 그 이후로 저는 아시아 관련 콘텐츠는 절대 만들지 않겠다고 다짐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뭔가 달랐어요. 중국과 달리 한국의 문화 확산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영국의 젊은이들이, 그것도 상류층 자녀들이 스스로 한국 문화에 빠져들고 있었죠. 이건 분명 깊이 파헤쳐볼 가치가 있는 현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컸어요. 또다시 아시아 관련 취재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어쩌나 이번엔 정말로 저널리스트 생명이 끝장나는 건 아닐까 하는 불안감이 엄습했죠. 게다가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해 저는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김치와 삼성 정도가 제가 아는 한국의 전부였으니까요. 밤늦게까지 고민하던 저는 결국 이 현상을 취재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널리스트로서의 본능이 저를 움직이게 했죠. 영국 왕실과 상류 사회에 불고 있는 한류 열풍, 이건 분명 중요한 사회 현상이었습니다. 단지 이번엔 철저히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겠다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장실로 향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현상에 대해 보고하고 정식으로 취재 허가를 받기 위해서였죠. 편집장은 제 이야기를 듣고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흥미로운 주제네요. 하지만 체인벌린 기자는 과거의 실수를 기억하시죠? 이번엔 절대로 편향되어서는 안 됩니다. 철저히 객관적이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물론이죠. 이번엔 실수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여전히 불안감이 맴돌았습니다. 과연 제가 이 거대한 문화 현상을 제대로 다룰 수 있을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이 취재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걸 말이죠.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신문을 펼쳐봤습니다. 그리고 곧 경악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더 브리티시 보이스의 일면에 거대한 헤드라인이 실려 있었거든요. 한글이 버킹엄 궁을 점령했다. 영국의 정체성이 위기다. 나이젤 해리슨이라는 극우 성향 편집장이 쓴 선동적인 기사였죠. 기사를 읽어보니 내용은 더욱 가관이었습니다. 영국 왕실이 한국어를 배우는 것은 국가적 배신이며 이는 한국의 문화 침략에 굴복한 것이라는 주장이었어요. 더 나아가 영국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빠져드는 것은 서구 문명의 몰락을 의미한다고까지 썼더라고요. 정말 터무니없는 주장이었지만 이런 자극적인 기사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죠. 곧이어 편집장실에서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편집장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상황이 예상보다 빨리 커지고 있습니다. 더 브리티시 보이스가 반한류 캠페인을 시작했고 이미 상당한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BBC로서 우리는 이 문제를 균형 있게 다뤄야 합니다. 체인벌린 기자, 당신이 이 한류 열풍의 실체를 파헤쳐 주세요. 단 객관적으로요. 저는 또다시 그 단어를 들었습니다. 객관적으로. 5년 전의 실패가 계속해서 저를 따라다니고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정말로 실수할 수 없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철저히 사실에 기반해서 취재하겠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자리로 돌아와 나이젤 해리슨에 대해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55세의 백인 남성으로 극단적인 국수주의자로 유명한 인물이었어요. 과거에도 이민자 반대, 유럽연합 탈퇴 등을 주장하며 선동적인 기사를 써왔던 사람이었죠. 이번엔 한류를 새로운 타깃으로 삼은 것 같았습니다. 그의 주장을 분석해보니 논리적 허점이 많았어요. 하지만 문제는 그의 주장이 일부 영국인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자극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영국의 전통과 정체성이 외부 문화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는 공포심을 이용하고 있었죠. 이런 감정적 호소는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취재가 생각보다 훨씬 복잡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것 같았거든요. 단순히 문화 현상을 다루는 게 아니라 영국 사회의 정체성과 관련된 논쟁의 한가운데로 뛰어드는 셈이었죠. 바로 그때 제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언니 빅토리아였어요. 평소에도 까다롭고 완벽주의적인 성격의 언니였는데 딸 샬롯의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더욱 극단적이었죠. 전화를 받자마자 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올리비아, 큰일이야. 샬롯이 또 학교에서 말을 안 해. 선생님이 오늘도 연락이 왔어. 이러다가는 정말 옥스퍼드는 꿈도 못 꿔. 너도 알잖아. 요즘 대학들이 인터뷰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 말을 못하는 애를 어떻게 옥스퍼드에 보내겠어? 저는 조카 샬롯을 생각하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7살 꼬마가 선택적 한묵증으로 고생하고 있었거든요. 집에서는 가족들에게 겨우 몇 마디 하는 정도였고 학교에서는 아예 입을 열지 않았어요. 언니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온갖 치료와 상담을 시도했지만 별 효과가 없었죠. 언니, 샬롯은 아직 어려. 너무 압박하지 마. 내가 시간 날 때 가서 봐줄게요. 하지만 언니는 제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없어. 지금부터 준비하지 않으면 늦어. 너도 옥스퍼드 나왔으니까 알잖아.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지. 샬롯도 최고가 되어야 해.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복잡한 심정이 들었습니다. 언니의 교육열은 이해하지만 그것이 오히려 샬롯을 더 위축시키고 있는 건 아닐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저도 바쁜 일정 때문에 조카를 자주 돌봐주지 못하고 있어 죄책감이 들었죠. 아무튼 당장은 취재에 집중해야 했습니다. 저는 나이젤 해리슨의 주장에 대한 반박 자료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동시에 한류 현상의 실체를 파악하기 위한 취재 계획을 세웠죠.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현장을 직접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런던 한인타운으로 향했습니다. 뉴몰든 지역에 위치한 이곳은 유럽 최대의 한인 거주 지역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었죠. 아시아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이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는 동안 내내 불안감이 엄습했어요. 또다시 아시아 관련 취재를 하는 것이 맞는 선택일까? 뉴몰든 역에 내리자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졌습니다. 한글 간판들이 즐비했고 한국 음식 냄새가 거리에 가득했어요. 놀라운 건 한국인뿐만 아니라 많은 영국인들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는 점이었죠. 특히 젊은 영국인들이 한국 식당과 카페에 줄을 서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무작정 걷다가 서준이네 치킨이라는 간판을 발견했습니다. 가게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대부분이 영국인 손님들이었어요. 호기심이 생긴 저는 줄 끝에 서서 차례를 기다렸죠. 그리고 곧 가게 안에서 들려오는 활기찬 목소리에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웰컴. 오늘도 맛있게 드시고 가세요. 유창한 영어와 한국어를 섞어가며 손님들을 맞이하는 젊은 남자의 목소리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너무나 밝고 활기차서 듣는 사람까지 기분이 좋아질 정도였죠. 드디어 제 차례가 되어 가게 안으로 들어갔을 때 저는 그 목소리의 주인공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한국인 청년이었는데 놀랍도록 외향적이고 에너지가 넘쳤어요. 그가 저를 보더니 환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안녕하세요. 처음 오셨죠? BBC 방송국 배지 보니까 기자님이신가 봐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한눈에 저를 알아봤을까요? 그는 씩 웃으며 말했어요. 저 유튜브 하거든요. 관찰력이 좀 좋아요. 혹시 저희 가게 취재하러 오신 건가요? 대박. 드디어 BBC가 저희 가게를 알아봤네요. 그의 이름은 박서준이었습니다. 런던에서 태어나고 자란 한국인 2세였는데 부모님이 운영하시던 치킨집을 물려받아 운영하고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단순히 치킨집 사장이 아니었습니다. 런던 아재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10만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인플루언서였죠.
저는 그의 시끄럽고 과장된 제스처가 조금 부담스러웠지만 취재를 위해 참고 대화를 이어갔습니다. 혹시 손님들 중에 영국 상류층 자녀들도 많이 오나요? 제 질문에 박서준은 눈을 반짝이며 대답했어요. 당연하죠. 이튼 칼리지 학생들도 자주 와요. 제 유튜브 보고 한국어 배운다는 애들도 많고요. 정말이었습니다. 박서준이 보여준 사진들을 보니 교복을 입은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 그의 가게에서 치킨을 먹으며 즐거워하는 모습이 담겨 있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들이 서툴지만 한국어로 주문을 하려고 노력한다는 점이었죠. 저는 박서준에게 물었습니다. 왜 영국 상류층 자녀들이 한국 문화에 이렇게 열광한다고 생각하세요? 그는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제 생각에는요, 한국 문화가 주는 따뜻함 때문인 것 같아요. 영국 상류층 문화는 너무 차갑고 형식적이잖아요. 반면 한국 문화는 정이 많고 표현이 풍부하죠. 애들이 그런 걸 갈구하는 것 같아요. 그의 말은 의외로 통찰력이 있었습니다. 저도 영국 상류층 출신으로서 그 문화의 경직성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감정을 억누르고 항상 예의 바르고 점잖아야 한다는 압박감. 그것이 때로는 숨막히게 느껴질 때가 있었죠. 이제 질문 좀 해도 될까요? 라며 다가가 봐줄게 합니다. 취재가 끝나고 가게를 나서려는데 박서준이 불쑥 치킨 한 박스를 내밀었어요. 서비스예요. 조카분이랑 같이 드세요. 아이들이 좋아할 거예요. 저는 당황했지만 그의 선의를 거절하기 어려웠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젤 해리슨이 말하는 문화 침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본 것 같았어요. 한국 문화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있었죠. 특히 영국의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았어요. 왜 하필 한국 문화일까? 중국이나 일본 문화도 있는데 왜 한국 문화가 이렇게 폭발적인 인기를 끌게 된 걸까? 그리고 이것이 정말로 영국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나이젤이 우려하는 것처럼 부정적인 측면도 있는 걸까? 저는 더 깊이 파헤쳐 봐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표면적인 현상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내야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스트의 역할이니까요. 동시에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더욱 신중하고 균형 잡힌 시각을 유지해야 했죠. 그날 밤 저는 박서준이 준 치킨을 들고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샬롯을 만나보고 싶기도 했고 오늘 본 것들에 대해 생각을 정리할 시간도 필요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그때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 치킨 한 박스가 제 인생에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지 말이에요. 언니 집에 도착했을 때 빅토리아는 여전히 예민한 상태였습니다. 샬롯이 오늘도 학교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면서 한숨을 쉬더라고요. 저는 조용히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아있는 샬롯을 봤습니다. 7살 꼬마는 태블릿을 들여다보며 무언가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안녕, 샬롯. 이모가 맛있는 거 가져왔어. 제가 다가가자 샬롯은 고개를 들어 저를 봤습니다. 말은 하지 않았지만 눈빛에 반가움이 담겨 있었죠. 저는 치킨 박스를 열어 보여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샬롯이 치킨을 보더니 작은 목소리로 치킨이라고 중얼거린 거예요. 빅토리아가 깜짝 놀라 달려왔습니다. 샬롯이 방금 뭐라고 했어? 저도 놀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치킨이라고 한 것 같아. 언니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죠. 평소에는 가족에게도 겨우 한두 마디 하는 아이가 갑자기 새로운 단어를 말한 거니까요. 저는 샬롯이 보고 있던 태블릿 화면을 슬쩍 봤습니다. 놀랍게도 한국 어린이 프로그램이 재생되고 있었어요. 화면 속에서는 귀여운 캐릭터들이 노래를 부르고 있었는데 가사가 한국어였죠. 샬롯은 화면을 보며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모두 다 괜찮아. 언니, 샬롯이 언제부터 이걸 봤어?
제 질문에 빅토리아는 당황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모르겠어. 내가 안 보여준 건데. 아마 학교 친구한테 들었나 봐. 요즘 애들 사이에서 한국 프로그램이 인기라고 하더라고. 나는 영어 교육에 집중하라고 했는데. 저는 샬롯 옆에 앉아서 함께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내용은 단순했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 천천히 해도 괜찮다. 내 마음대로 해도 괜찮다는 메시지를 담은 노래였죠. 영국 어린이 프로그램과는 확실히 다른 정서가 느껴졌습니다. 경쟁이나 성취보다는 위로와 공감에 중점을 두고 있었어요. 샬롯은 치킨을 먹으며 계속 프로그램을 봤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화면 속 캐릭터가 맛있게 드세요라고 말하자 샬롯도 작은 목소리로 맛있게 드세요라고 따라했어요. 발음은 서툴렀지만 분명히 한국어였습니다. 빅토리아는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영어로도 말 안 하는 애가 한국어를 한다고. 저도 당황스러웠지만 동시에 흥미로웠어요. 선택적 한묵증을 가진 아이가 외국어로는 말을 하다니 이건 분명 특별한 현상이었죠. 그날 밤 저는 집에 돌아와서 선택적 한묵증과 외국어 학습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연구 결과들을 발견했어요. 일부 선택적 한묵증 아동들이 모국어가 아닌 외국어로는 더 쉽게 말을 한다는 사례들이 있었던 겁니다. 심리적 압박이 덜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었죠. 다음 날 저는 본격적으로 영국 내 한국어 교육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찾아간 곳은 해로우 스쿨이었어요. 영국에서 가장 전통 있는 사립학교 중 하나죠. 교장 선생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교장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운 학생들에게서 놀라운 변화를 목격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언어 능력만 향상된 게 아니에요. 창의성과 공감 능력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특히 정서적 표현이 풍부해졌죠. 영국 교육의 가장 큰 약점이 감정 억압인데 한국어가 그 문제를 해결하는 열쇠가 되고 있어요. 저는 실제 수업을 참관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 선생님은 영국인이었는데 유창한 한국어를 구사했어요. 수업 방식도 특별했습니다. 단순히 문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서와 문화를 함께 가르치고 있었죠. 학생들은 사랑해요, 보고 싶어요, 수고했어요 같은 표현을 배우며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수고했어요라는 표현에 대한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한 학생이 손을 들어 질문했습니다. 영어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데 정말 좋은 것 같아요.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해주는 말이잖아요.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죠. 맞아요. 한국어는 상대방을 배려하는 표현이 정말 풍부해요. 수업이 끝난 후 저는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16살 소년 제임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나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좋아졌어요. 전에는 사랑한다는 말을 하기 어색했는데 이제는 자연스럽게 표현할 수 있게 됐죠. 한국 문화가 감정 표현을 자연스럽게 여기는 걸 배웠거든요. 또 다른 학생 엠마는 더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는 원래 완벽주의자였어요. 실수하면 안 된다는 압박감에 늘 스트레스를 받았죠. 그런데 한국어를 배우면서 괜찮아라는 표현을 알게 됐어요. 이 한 단어가 제 인생을 바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저는 점점 더 깊은 호기심에 빠져들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이 어떻게 이런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더 많은 사례를 조사해야겠다고 생각했죠. 다음으로 찾아간 곳은 런던 시티의 한 투자은행이었습니다. 인사 담당자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어요. 최근 2년간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 채용했는데 그들의 성과가 놀랍다는 거였습니다. 팀워크 능력이 탁월하고 아시아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 실적도 좋다고 했죠. 더 흥미로운 건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만든 독특한 사내 문화였어요. 그들은 회식 문화를 도입했는데 단순히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서로의 고민을 나누고 위로하는 시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덕분에 부서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이직률도 크게 감소했다는 거였죠. 한 직원은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에는 우리라는 표현이 자주 나와요. 우리 회사, 우리 팀, 우리 가족. 이런 표현이 자연스럽게 소속감을 높여줍니다. 영국 문화의 개인주의와 한국 문화의 집단주의가 균형을 이루니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저는 며칠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정리하며 깊은 생각에 빠졌습니다. 나이젤 해리슨이 주장하는 문화 침략과는 전혀 다른 그림이 그려지고 있었어요. 한국 문화는 영국 문화를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영국 문화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제가 긍정적인 면만 보고 있는 건 아닐까? 부정적인 측면도 분명 있을 텐데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5년 전의 실수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때도 저는 한쪽 면만 보고 성급한 결론을 내렸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예상치 못한 연락이 왔습니다. 박서준이었어요. 기자님, 큰일 났어요. 나이젤 해리슨이라는 사람이 우리 가게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어요. 한국 문화는 영국을 파괴한다면서요. 저는 즉시 뉴몰든으로 향했습니다. 과연 그곳에는 나이젤과 그의 추종자들 수십 명이 모여 시위를 하고 있었어요. 영국을 한글로부터 지켜라, 문화 침략을 막아라. 같은 구호를 외치고 있었죠. 박서준은 가게 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밖을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평소 밝은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손님들도 무서워서 안 들어오고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저는 밖으로 나가 나이젤과 마주했습니다. 그는 저를 알아보고는 비웃음을 지었어요. 오, BBC의 체인벌린 기자님이시군요. 또 아시아 편을 들러오셨나요? 전에 중국 관련해서 크게 데이신 걸로 아는데 이번엔 한국인가요? 그의 말은 제 상처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하지만 저는 침착함을 유지하려 노력했어요. 저는 사실을 보도할 뿐입니다. 당신이야말로 왜 이런 근거 없는 주장을 하시는 겁니까? 나이젤은 격앙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근거 없다고요? 지금 영국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사라지고 있다고요. 이게 침략이 아니면 뭡니까?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게 안에서 한 무리의 젊은이들이 나왔는데 그들은 이튼 칼리지 학생들이었어요. 그중 한 명이 나이젤에게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저희는 스스로 선택해서 한국 문화를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도 강요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희 삶이 더 풍요로워졌습니다. 나이젤은 당황했지만 곧 다시 공격적으로 나왔어요. 너희들은 세뇌당한 거야. 진짜 영국인이라면 영국 문화에 자부심을 가져야지. 그런데 그 순간 학생들 중 한 명이 놀라운 행동을 했습니다. 그는 나이젤에게 정중하게 인사하며 한국어로 말했어요. 아저씨, 수고하셨어요. 춥는데 여기서 이러고 계시니 힘드시겠어요. 따뜻한 차라도 한잔하고 가세요. 그리고는 가게에서 따뜻한 차를 가져와 나이젤에게 건넸습니다. 나이젤은 완전히 당황했어요. 분노로 가득 차 있던 그의 표정이 혼란스러워졌죠. 시위대 중 일부는 학생의 행동에 감동받은 듯 어색하게 서 있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문화의 힘이구나. 대립과 갈등을 부드럽게 풀어내는 정의 문화, 상대방을 배려하는 마음. 이것이 영국의 차가운 개인주의 문화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날 저녁 저는 다시 언니 집을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샬롯이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여러 단어를 따라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요. 비록 서툴렀지만 분명히 말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했지만 동시에 희망도 품고 있었어요. 적어도 말을 하기 시작했잖아. 이게 좋은 신호일까? 저는 조카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네, 분명 좋은 신호예요. 취재를 계속할수록 저는 더욱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런던 금융가 시티의 변화는 특히 충격적이었어요. 골드만삭스, JP모건,
바클레이스 같은 대형 투자은행들이 앞다투어 한국어 구사자를 우대 채용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은 이미 들었지만 그 이유가 단순히 한국 시장 진출 때문만은 아니었던 거예요. 바클레이스 은행의 아시아 담당 전무를 만났을 때 그는 흥미로운 통계를 보여줬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의 창의적 문제 해결 능력이 평균보다 37% 높게 나타났다는 거였어요. 또한 팀 프로젝트에서의 협업 능력도 현저히 뛰어났다고 했죠. 처음엔 단순히 언어 능력 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심층 분석을 해보니 한국어 학습 과정에서 익힌 사고방식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이 나왔어요. 한국어의 높임말 체계가 상황에 따른 유연한 사고를 훈련시키고 다양한 감정 표현이 정서 지능을 높인다는 분석이었죠. 더욱 놀라운 건 옥스브리지, 그러니까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 대학의 변화였습니다. 두 대학 모두 한국학과 정원을 대폭 늘렸는데 지원자가 폭주해서 경쟁률이 중국학과를 넘어섰다고 했어요. 제 모교인 옥스퍼드의 변화는 특히 극적이었죠. 옥스퍼드 한국학과 주임 교수를 만났을 때 그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어를 통해 새로운 세계관을 발견하고 있어요. 영국 문화의 이성 중심적 사고와 한국 문화의 정서 중심적 사고가 만나면서 놀라운 시너지가 발생하고 있죠. 특히 철학과 문학 전공 학생들 사이에서 한국어 부전공이 인기예요. 실제로 한국어를 부전공한 학생들의 논문을 읽어보니 확실히 남달랐습니다. 서구적 논리와 동양적 정서가 절묘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어요. 한 철학과 학생은 칸트의 이성주의와 한국의 정개념을 비교 분석한 논문을 썼는데 교수들 사이에서 화제가 됐다고 했죠.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통계는 따로 있었습니다. 한국어를 배운 영국 상류층 자녀들의 옥스브리지 합격률이 23%나 상승했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들의 정서적 안정감이 35% 개선됐다는 심리 검사 결과였습니다. 특히 선택적 함묵증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동들에게서 극적인 효과가 나타났어요. 런던의 한 특수교육 전문가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정서 표현에 서툰 아이들에게 새로운 소통 도구가 되고 있어요. 반짝반짝, 살금살금 같은 표현들이 감정을 구체화하는 데 도움을 주죠. 이 이야기를 듣고 저는 즉시 샬롯이 떠올랐습니다. 며칠 전부터 한국어로 조금씩 말하기 시작한 조카가 혹시 이런 사례에 해당하는 건 아닐까 싶었어요. 그래서 전문가에게 샬롯의 경우를 설명했더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모국어로는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아이들이 외국어, 특히 한국어로는 편하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한국어가 주는 따뜻하고 포용적인 느낌이 아이들의 불안을 줄여주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한국 문화의 실수에도 괜찮아 같은 메시지가 완벽주의에 짓눌린 아이들을 해방시켜주죠. 저는 더 많은 사례를 찾기 위해 여러 학교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변화들을 목격했어요. 웨스트민스터 스쿨에서는 한국어 토론 동아리가 만들어졌는데 영어 토론보다 더 활발하고 창의적인 논의가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한 교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영어 토론은 논리와 증거 중심이라 딱딱한 반면 한국어 토론은 감정과 경험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서 학생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요. 특히 내성적인 학생들이 한국어로는 자신의 의견을 더 잘 표현하더라고요. 그런데 더 흥미로운 건 창조 산업 분야의 변화였습니다. 영국 GDP의 12%를 차지하는 창조 산업 분야에서 한국어 구사자들이 혁신을 주도하고 있었어요. 특히 광고, 디자인, 영화 산업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었죠. 유명 광고 에이전시의 크리에이티브 디렉터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직원들이 만든 캠페인이 유독 감성적 호소력이 강해요. 영국 특유의 위트와 한국 특유의 정서가 결합되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하고 있죠. 클라이언트들의 반응도 뜨겁고요. 실제로 최근 큰 화제가 된 광고 캠페인들을 살펴보니 상당수가 한국어 구사팀에서 나온 작품이었습니다.
특히 가족애를 주제로 한 크리스마스 광고는 전통적인 영국 광고와는 다른 따뜻함으로 큰 감동을 줬다고 했어요. 영화계의 변화도 주목할 만했습니다. 영국 영화 제작자들이 한국 영화의 스토리텔링 방식을 연구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한국어를 배워가며 한국 영화계와 협업을 시도하고 있었어요. 한 프로듀서는 이렇게 말했죠. 한국 영화의 감정 표현 방식은 정말 놀라워요. 영국 영화에서는 감정을 억제하는 게 미덕이었는데, 이제는 그게 한계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지만 모든 변화가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보수적인 영국인들 사이에서는 반발이 커지고 있었어요. 나이젤 해리슨을 중심으로 한반한류 운동이 조직화되고 있었죠. 그들은 영국의 전통과 정체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저는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 반대 의견도 취재해야 했습니다. 한 보수적인 역사학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문화와 가치관이 담겨 있죠. 영국 아이들이 한국어를 배우면서 영국적 가치관을 잃어가는 건 아닐까요? 또 다른 비판자는 경제적 측면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기업들이 영국 시장에 진출하기 쉬워지고 있어요. 언어와 문화를 앞세운 경제 침략 아닐까요? 실제로 한국 기업들의 영국 진출이 늘어나고 있는 건 사실이었습니다. 이런 비판들을 듣고 저는 다시 한번 신중해졌습니다. 과연 이 현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문화 교류인가, 문화 침략인가? 긍정적 변화인가, 정체성의 위기인가? 5년 전의 실수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저는 더욱 깊이 파헤쳐야 했어요. 그러던 중 박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기자님, 제가 특별한 분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한국어 교육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직접 보여드릴 수 있을 거예요. 그는 신비롭게 웃으며 말했죠. 다음 날 저는 박서준이 지정한 장소로 갔습니다. 놀랍게도 그곳은 런던의 한 고급 주택가에 있는 개인 저택이었어요. 더 놀라운 건 그 집 주인이 영국 상원 의원이라는 사실이었죠. 도대체 왜 상원 의원이 박서준과 연결되어 있는 걸까요? 문이 열리고 나타난 사람은 70대 노신사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우리를 맞이하며 한 인사 말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부족한 한국어지만 양해해 주세요. 완벽한 한국어는 아니었지만 분명 진심이 담긴 인사였습니다. 응접실에 앉은 후 상원 의원은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에게는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손자가 있어요. 10살인데 거의 말을 하지 않았죠. 모든 치료를 시도했지만 효과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기적이 일어났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손자가 우연히 박서준 씨의 유튜브를 보게 됐어요. 그리고 한국어를 따라하기 시작했죠. 처음으로 할아버지라고 불러줬을 때 비록 한국어였지만 저는 평생 그 순간을 잊지 못할 겁니다. 박서준은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그냥 재미있게 한국 문화를 소개했을 뿐이에요. 진짜 기적은 아이가 스스로 만든 거죠. 한국어가 그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준 거예요. 상원 의원은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저도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손자와 대화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놀라운 변화가 저에게도 일어났습니다. 70평생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제가 이제는 가족들에게 사랑한다고 자연스럽게 말할 수 있게 됐어요.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언어가 단순히 소통의 도구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특히 영국처럼 감정 표현에 인색한 문화에서 한국어가 주는 해방감은 특별한 의미가 있었죠. 상원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이젤 해리슨 같은 사람들이 문화 침략을 운운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문화는 물처럼 흘러야 합니다. 서로 섞이고 융합되면서 더 풍요로워지는 거죠. 한국 문화가 영국에 준 선물에 감사할 뿐이에요. 저는 그날 많은 생각을 하며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이 어떻게 이런 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어요. 한국어는 단순한 언어가 아니라 감정을 표현하는 새로운 도구였던 거예요. 영국인들에게 그동안 없었던 정서적 어휘를 제공하고 있었죠.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전화했습니다. 빅토리아, 내일 시간 있어? 샬롯과 함께 특별한 곳에 가보면 어때? 언니는 의아해했지만 동의했어요. 저는 상원의원의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아 샬롯에게도 더 적극적인 도움을 주고 싶었거든요. 다음 날 우리는 런던 한국문화원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는 어린이를 위한 한국어 프로그램이 진행되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참가자의 절반 이상이 영국 아이들이었고 그 중에는 선택적 한묵증이나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가진 아이들도 여럿 있었습니다. 샬롯은 처음에는 낯설어했지만 곧 다른 아이들과 함께 한국 동요를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곰 3마리가 한 집에 있어.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노래하고 있었습니다. 빅토리아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딸을 바라봤죠. 더 놀라운 일은 쉬는 시간에 일어났습니다. 샬롯이 다른 아이에게 다가가 한국어로 말을 건넨 거예요. 같이 놀자. 친구하자. 비록 서툰 발음이었지만 처음으로 또래 아이에게 먼저 다가간 거였습니다. 빅토리아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올리비아, 이게 정말 우리 샬롯 맞아? 어떻게 이런 일이? 저는 언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한국어가 샬롯에게 새로운 목소리를 찾아준 것 같아.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저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어와 한국 문화가 영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유행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영국 문화의 경직성을 부드럽게 풀어주고 억압된 감정을 해방시키며 새로운 소통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습니다. 물론 여전히 우려의 목소리도 있었고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많았어요. 하지만 적어도 제가 본 것은 침략이 아닌 교류였고 파괴가 아닌 창조였습니다. 이제 저는 이 모든 것을 어떻게 균형 있게 전달할지 고민해야 했죠. 저는 수집한 모든 데이터를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각종 통계 자료와 인터뷰 녹취록, 연구 논문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며칠 밤을 새우며 자료를 정리하던 중 저는 놀라운 패턴을 발견하게 되었죠. 한국어를 배운 영국 상류층 자녀들의 옥스브리지 합격률이 23% 상승했다는 건 이미 확인했지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 흥미로운 세부 사항들이 드러났습니다. 특히 면접평가에서 월등히 높은 점수를 받았다는 거예요. 의사소통 능력과 창의성, 그리고 공감 능력 항목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죠. 옥스퍼드 입학처 관계자의 설명이 인상적이었습니다. 한국어를 구사하는 지원자들은 뭔가 달라요. 자신의 생각을 더 풍부하게 표현하고 상대방의 입장을 더 깊이 이해하는 능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윤리적 딜레마를 다루는 질문에서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죠. 더욱 충격적인 발견은 정서적 안정감 개선에 관한 데이터였습니다. 런던 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진행한 종단 연구 결과를 보니 한국어를 1년 이상 학습한 청소년들의 우울 지수가 평균 35% 감소했다는 거예요. 특히 상류층 자녀들에게서 이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연구를 주도한 심리학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영국 상류층 문화는 감정 억압을 미덕으로 여깁니다. Keep calm and carry on이라는 말처럼요. 하지만 이는 정서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죠. 한국어는 이들에게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적 도구를 제공합니다. 특히 선택적 한묵증과 자폐 스펙트럼 아동들에 대한 연구 결과는 정말 극적이었어요. 런던 아동병원의 통계에 따르면 한국어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한 선택적 한묵증 아동의 78%가 6개월 내에 의미 있는 언어적 진전을 보였다고 합니다. 제가 만난 언어치료사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설명했어요. 20년 경력 중 이런 극적인 변화는 처음 봅니다. 한국어의 의성어와 의태어가 아이들에게 안전한 언어적 놀이터를 제공하는 것 같아요. 반짝반짝, 살금살금 같은 표현을 하면서 아이들이 웃기 시작하죠. 그리고 점차 다른 말들도 하게 됩니다.
저는 샬롯의 사례를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실제로 샬롯도 한국어로 먼저 말문이 트이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런데 왜 하필 한국어일까요? 중국어나 일본어도 있는데 말이죠. 그 답은 창조산업 분야의 데이터에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영국 창조산업연합의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어 구사 인력이 참여한 프로젝트의 혁신성 지수가 평균보다 42% 높게 나타났어요. 특히 감성적 호소력과 스토리텔링 능력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죠. 광고업계의 한 CEO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 문화의 정개념이 핵심인 것 같아요. 영국 광고는 전통적으로 위트와 아이러니에 의존했는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소비자들은 진정성 있는 감정적 연결을 원하죠. 한국어를 구사하는 크리에이터들이 그 갭을 메우고 있어요. 실제로 최근 영국에서 큰 성공을 거둔 광고 캠페인들을 분석해 보니 상당수가 한국적 정서를 활용하고 있었습니다. 가족의 따뜻함, 세대 간 이해, 작은 일상의 소중함 같은 주제들이 영국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영화 산업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영국 영화협회의 데이터를 보니 한국과 협업한 영화들의 관객 만족도가 평균보다 28% 높았어요. 특히 감정적 몰입도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죠. 한 영화 평론가는 이렇게 분석했습니다. 영국 영화의 절제미와 한국 영화의 감정 표현이 만나면서 새로운 스타일이 탄생하고 있어요. 관객들은 더 이상 차가운 영국식 유머만으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진짜 눈물과 웃음을 원하죠. 하지만 가장 의미 있는 변화는 일상생활에서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런던 시내 곳곳에서 한국어 인사말이 들리기 시작했고 회사에서도 수고하셨어요라는 표현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었어요. 단순한 언어 차용을 넘어서 그 안에 담긴 문화적 가치가 스며들고 있었죠. 한 대기업 인사 담당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수고하셨어요라는 말이 우리 회사 문화를 바꾸고 있습니다. 영어로는 마땅히 표현할 방법이 없었던 동료의 노력을 인정하고 격려하는 말이죠. 직원들 간의 유대감이 눈에 띄게 향상됐어요. 저는 이 모든 데이터를 종합하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한국어는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영국 사회가 그동안 잃어버렸던 감정적 연결고리를 회복시켜주는 도구였던 거예요. 특히 감정 표현에 서툴렀던 영국인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때 박서준으로부터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님, 큰일 났어요. 나이젤 해리슨이 대규모 집회를 계획하고 있대요. 영국을 한글로부터 구하라는 슬로건으로요. 이번 주 토요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열린대요. 저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트라팔가 광장이라면 런던의 중심부잖아요. 그곳에서 대규모 반환류 집회가 열린다면 사회적 파장이 클 수밖에 없었죠. 게다가 시위가 폭력적으로 변질될 가능성도 있었고요. 더 큰 문제는 편집장의 반응이었습니다. 체인벌린 기자, 이번 주까지 다큐멘터리를 완성해야 합니다. 집회 전에 방영해서 균형 잡힌 시각을 제시해야 해요. 그런데 명심하세요.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객관성을 잃으면 안 돼요. 저는 압박감을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수집한 데이터는 대부분 한류의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대로 보도하면 또다시 편향적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었죠. 어떻게 해야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보도를 할 수 있을까요? 고민하던 중 언니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올리비아, 믿기지 않는 일이 일어났어. 샬롯이 오늘 학교에서 발표를 했대. 한국어로 먼저 말하고 나서 영어로도 설명했다는 거야. 선생님이 기적이라고 하시더라. 정말요? 그게 정말 가능한 일이에요? 저도 놀라서 물었어요. 응,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샬롯이 집에 와서 나한테 이렇게 말했어. 엄마 사랑해요. 한국 친구들이 매일 엄마한테 사랑한다고 말한대요. 나도 이제 할 수 있어요. 올리비아, 나 울었어. 언니의 목소리에는 감격이 묻어 있었습니다.
완벽주의자이자 냉정한 교육맘이었던 빅토리아가 이렇게 감정적인 모습을 보이다니 놀라웠어요. 그런데 있잖아, 올리비아. 나 생각이 바뀌었어. 옥스퍼드가 뭐가 중요해? 샬롯이 행복하게 말할 수 있게 된 게 더 중요하지. 한국어가 우리 아이한테 목소리를 찾아준 거야. 언니의 말을 듣고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가 전달해야 할 메시지라는 것을요. 한류는 단순한 문화 현상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고 있었어요. 특히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었죠. 하지만 여전히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왜 나이젤 해리슨 같은 사람들은 이토록 강하게 반발하는 걸까요? 단순히 외국 문화에 대한 거부감 때문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이유가 있는 걸까요? 저는 나이젤 해리슨과의 인터뷰를 요청했습니다. 균형 잡힌 보도를 위해서는 반대 측의 입장도 깊이 있게 다뤄야 했으니까요. 놀랍게도 그는 인터뷰를 수락했어요. 아마 자신의 주장을 널리 알릴 기회라고 생각한 모양이었죠. 인터뷰 장소는 그의 사무실이었습니다. 더 브리티시 보이스의 편집실은 예상대로 영국 전통을 강조하는 장식들로 가득했어요. 빅토리아 여왕의 초상화, 유니언 잭, 셰익스피어 전집 등이 눈에 띄었죠. 체인벌린 기자, 당신은 영국인이면서 왜 우리 문화를 배반하는 겁니까? 나이젤은 공격적으로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사실을 보도할 뿐입니다. 한국 문화가 영국 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있어요. 객관적? 나이젤은 비웃었어요. 당신이 진짜 객관적이라면 이 문화 침략의 위험성을 봐야 합니다. 영국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김치를 먹고 케이팝을 듣고 있어요. 우리의 정체성은 어디로 간 겁니까? 그런데 구체적으로 어떤 피해가 있었나요? 제가 조사한 바로는 오히려 긍정적인 변화들이. 나이젤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긍정적? 우리 전통이 사라지고 있는데, 영국의 품격이 무너지고 있는데, 당신 같은 사람들이 문제야. 엘리트 코스를 밟았으면서 우리 문화의 가치를 모르다니. 대화는 예상대로 흘러갔습니다. 나이젤은 계속해서 감정적인 호소와 막연한 위기감을 강조했지만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했어요. 오히려 그의 말 속에서 저는 다른 것을 발견했습니다. 두려움이었어요. 변화에 대한 두려움, 익숙한 것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인터뷰가 끝날 무렵 나이젤의 비서가 들어와 귓속말로 뭔가를 전했습니다. 나이젤의 표정이 순간 어두워졌다가 다시 평정을 되찾았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때 비서가 전한 것은 그의 딸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나이젤 같은 사람들의 두려움도 이해는 갔어요. 변화는 언제나 불안을 동반하니까요. 하지만 그 두려움 때문에 긍정적인 변화마저 거부하는 것은 옳지 않았죠.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 구성을 고민하며 밤을 새웠습니다. 어떻게 하면 양쪽의 입장을 공정하게 다루면서도 진실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떻게 하면 샬롯 같은 아이들의 이야기를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을까요? 새벽녘에 저는 결심했습니다. 데이터와 통계도 중요하지만 결국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이야기라고요. 한국어가 실제로 사람들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그 생생한 이야기들을 전달하기로 했어요. 그것이 진정한 저널리즘이라고 믿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저는 편집팀과 회의를 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보여주며 다큐멘터리의 방향을 설명했어요. 팀원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일부는 너무 한국 문화에 우호적이라고 우려했고 일부는 오히려 더 강하게 주장해야 한다고 했죠. 하지만 저는 제 소신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전달해야 합니다. 한국어가 영국 사회에 가져온 변화는 실제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우리의 역할이에요. 토요일이 다가올수록 긴장감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나이젤 해리슨의 대규모 집회 소식이 알려지자 언론들은 앞다투어 이를 보도했고
소셜미디어에서는 찬반 논쟁이 격렬하게 벌어졌어요. 저는 마감 시간에 쫓기며 다큐멘터리 편집에 매달렸습니다. 편집장이 다시 한번 제 어깨를 짚으며 말했어요. 체인벌린, 이번엔 실수하면 안 됩니다. 한류를 옹호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나이젤의 주장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여서도 안 돼요.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괴로웠습니다. 제가 수집한 모든 데이터와 사례들이 한국 문화에 긍정적 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를 어떻게 중립적으로 포장할 수 있을까요? 진실을 왜곡하지 않으면서도 균형을 맞춰야 한다는 압박이 저를 짓눌렀죠. 그런데 목요일 저녁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언니 빅토리아가 샬롯을 데리고 제 집을 찾아온 거예요. 샬롯은 제게 달려와 안겼는데 놀랍게도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모 사랑해. 그동안 말 못해서 미안해. 이제는 할 수 있어. 처음으로 샬롯이 제게 영어로 긴 문장을 말한 거였어요.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꾹 참고 조카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샬롯이 이어서 한국어로도 말했다는 거예요. 이모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발음은 여전히 서툴렀지만 그 진심은 충분히 전해졌습니다. 빅토리아는 감격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올리비아, 이게 다 내 덕분이야. 내가 그날 한국문화원에 데려가지 않았다면 샬롯이 이렇게 말하는 날이 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 저는 조카를 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아이가 바로 살아있는 증거라고.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증거 말이에요. 그리고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정말로 전달해야 할 메시지가 무엇인지를요. 그날 밤 저는 다큐멘터리를 전면 재편집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단순히 통계와 전문가 인터뷰를 나열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사람들의 변화를 중심으로 이야기를 풀어가기로 했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기로 했습니다. 언어가 단순한 소통 도구를 넘어 사람의 정체성과 감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금요일 아침 방송 전날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점검을 위해 편집실에 있었는데 프로듀서가 황급히 달려왔어요. 체인벌린, 큰일이야. 나이젤 해리슨이 우리 다큐를 미리 입수했나 봐. 벌써 SNS에서 난리가 났어. BBC가 한류 프로파간다를 방송한다고. 저는 당황했지만 이내 평정을 되찾았습니다. 어차피 예상했던 반응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걱정되는 건 따로 있었어요. 과연 제 다큐멘터리가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을까요? 그때 박서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기자님, 걱정 마세요. 진실은 결국 통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내일 집회 때 저도 갈 거예요. 평화적으로 대화해 보려고요. 박서준 씨, 위험할 수 있어요. 굳이 그렇게까지. 기자님이 보여주신 용기에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영국인들과 함께 갈 거예요. 폭력이 아닌 대화로, 증오가 아닌 이해로 맞서려고요. 저는 그의 낙관주의가 때로는 부담스러웠지만 이번에는 오히려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요, 진실은 결국 통할 거예요. 드디어 금요일 저녁 8시 제 다큐멘터리가 방영되었습니다. 언어의 힘, 한글이 바꾸는 런던이라는 제목이었죠. 저는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시청했습니다. 화면에 제가 나와서 차분한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일까요? 아니면 우리의 정체성과 감정을 형성하는 더 깊은 무언가일까요? 최근 런던에서 일어나고 있는 한류 현상을 통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다큐멘터리는 객관적인 통계로 시작했습니다. 한국어 학습자 수의 증가, 옥스브리지 합격률 상승, 정서적 안정감 개선 등의 데이터를 차분히 제시했어요. 하지만 곧 이야기는 사람들의 경험으로 넘어갔습니다. 상원 의원과 그의 자폐 스펙트럼 손자 이야기, 이튼 칼리지 학생들의 변화, 그리고 샬롯의 사례까지. 각각의 이야기는 한국어가 단순한 외국어가 아니라 새로운 표현의 도구가 되고 있음을 보여줬죠.
특히 감동적이었던 부분은 수고하셨어요라는 표현에 대한 분석이었습니다. 한 언어학자가 설명했어요. 영어에는 누군가의 노력을 인정하고 위로하는 이런 표현이 없습니다. 구두 자부이나 웰던은 결과를 칭찬하는 말이지 과정의 수고로움을 인정하는 말은 아니거든요. 수고하셨어요가 영국 직장 문화에 스며들면서 동료 간의 공감대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나이젤 해리슨의 인터뷰도 충실히 담았습니다. 그의 우려와 주장을 편집 없이 그대로 보여줬어요. 하지만 동시에 실제 데이터와 대조해서 보여줌으로써 시청자들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도록 했죠. 방송이 끝날 무렵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문화는 물처럼 흐릅니다. 막으려 하면 넘치고 받아들이면 풍요로워집니다. 한국 문화가 영국에 가져온 변화는 침략이 아닌 교류이며 파괴가 아닌 창조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고민해야 할 것은 이 변화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입니다. 방송이 끝나자마자 제 휴대폰이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동료들, 친구들, 그리고 모르는 사람들까지 연락이 왔어요.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대부분은 긍정적이었지만 물론 비판도 있었죠. 편집장은 전화로 말했어요. 체인벌린 생각보다 균형이 잘 잡혀있네. 하지만 내일 집회가 어떻게 될지가 관건이야.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내일 트라팔가 광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나이젤의 집회가 폭력적으로 변할까요? 아니면 박서준이 말한 대로 평화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토요일 아침 저는 일찍 트라팔가 광장으로 향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한쪽에는 나이젤의 지지자들이 영국을 지켜라 한글 반대 같은 플래카드를 들고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한류 팬들이 평화를 상징하는 현수막을 들고 있었죠.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경찰도 대거 배치되어 있었어요. 저는 기자로서 현장을 취재하며 양쪽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나이젤 지지자들은 영국 문화의 순수성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고 한류 팬들은 문화 다양성의 가치를 강조했죠. 정오가 되자 나이젤이 연단에 올랐습니다. 그는 격앙된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했어요. 영국인 여러분, 우리의 위대한 문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한글을 배우고 김치를 먹고 케이팝에 빠져 있습니다. 이대로 두면 영국은 영국이 아니게 될 것입니다. 군중 일부가 환호했지만 동시에 반대의 목소리도 들렸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격해지고 있었어요.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소녀가 연단으로 걸어 나왔는데 나이젤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 소녀는 다름 아닌 나이젤의 딸이었습니다. 16살쯤 되어 보이는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빠,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침묵할 수 없어요. 광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사람의 시선이 소녀에게 집중되었죠. 저는 2년 전부터 우울증에 시달렸어요. 아빠는 늘 강해지라고 영국인답게 행동하라고 하셨죠. 하지만 저는 그 압박감에 숨이 막혔어요. 나이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딸을 막으려 했지만 소녀는 계속했어요. 그런데 한국 드라마를 보면서 처음으로 위로를 받았어요. 괜찮아라는 말을 배웠고 약해도 된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한국 문화가 저를 살렸어요, 아빠. 그리고 소녀는 나이젤을 향해 한국어로 말했습니다. 아빠 사랑해요. 그동안 표현 못해서 미안해요. 광장은 침묵에 빠졌습니다. 나이젤은 충격에 빠진 듯 말을 잃었어요. 그의 눈에는 당황과 혼란, 그리고 무언가 깨달은 듯한 표정이 스쳐갔죠. 바로 그때 박서준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는 나이젤과 그의 딸에게 정중히 인사한 후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는 런던에서 나고 자란 한국인입니다. 영국도 사랑하고 한국도 사랑해요. 두 문화가 만나서 더 아름다운 무언가를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는 나이젤을 향해 말했어요. 나이젤 씨, 당신의 두려움을 이해합니다. 변화는 언제나 두렵죠. 하지만 보세요.
한국 문화가 당신의 딸에게 목소리를 찾아줬어요. 이게 파괴인가요? 아니면 치유인가요? 나이젤은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딸이 다시 말했어요. 아빠, 저는 여전히 영국인이에요. 티타임도 좋아하고 셰익스피어도 사랑해요. 하지만 이제는 김치도 좋아하고 한국 드라마도 봐요. 저는 더 풍요로워졌어요. 잃은 게 아니라요. 광장의 분위기가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젤의 지지자들 중 일부가 플래카드를 내려놓았어요. 한류 팬들도 대립적인 구호를 멈췄죠. 그때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군중 속에서 한 할머니가 나왔는데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는 80살입니다. 평생 감정 표현을 못하고 살았어요. 남편과 50년을 살았지만 사랑한다는 말을 제대로 못했죠. 그런데 손녀가 가르쳐준 한국어로 처음 말했어요. 사랑해요. 남편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고요. 또 다른 사람들이 나와서 자신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어를 배우면서 가족과 가까워진 이야기, 직장에서 소통이 개선된 이야기, 우울증을 극복한 이야기. 나이젤은 딸을 보고 군중을 보고 다시 딸을 봤습니다. 그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는 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마 평생 처음으로 대중 앞에서 딸을 안으며 말했어요. 아이, 사랑해. 영어와 한국어가 섞인 어색한 표현이었지만 그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광장에는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적대적이던 두 그룹이 서로 다가가 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오의 집회가 화해의 장으로 변한 거예요. 저는 이 모든 광경을 카메라에 담으며 눈물을 참기 힘들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힘이었어요. 한국어가 영국인들에게 준 것은 단순한 의사소통 도구가 아니라 그동안 표현하지 못했던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이었던 거죠. 그날 트라팔가 광장에서 일어난 일은 순식간에 전 영국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나이젤 해리슨이 딸을 안으며 한국어로 사랑을 표현한 장면은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더 타임스는 증오가 사랑으로 바뀐 날이라는 제목으로 일면에 실었고 가디언은 언어의 기적이라고 표현했죠. 하지만 정말 놀라운 반전은 그 다음에 일어났습니다. 일요일 오후 저는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는데 BBC 뉴스 속보가 떴어요. 화면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엘리자베스 여왕이었습니다. 여왕이 깜짝 성명을 발표한다는 거였어요. 평소 정치적 중립을 지키는 왕실이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 직접 언급한다는 것 자체가 이례적이었죠. 저는 숨을 죽이고 화면을 지켜봤습니다. 90여 세의 여왕은 평소보다 부드러운 표정으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오늘 한 할머니로서 그리고 증조 할머니로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여왕의 시작부터 평소와 달랐습니다. 공식적이고 격식 있는 어투가 아닌 따뜻하고 개인적인 톤이었어요. 최근 우리 왕실 가족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있었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를 우려하고 계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여왕은 잠시 멈추고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한국어는 우리 왕실 가족들에게 새로운 소통의 창을 열어주었습니다. 특히 저와 증손자들 사이에 말이죠. 그리고 여왕은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제 증손자 중 하나가 극도로 내성적이어서 저와 대화하기를 어려워했습니다. 왕실의 격식이 아이에게는 너무 부담스러웠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가 한국 프로그램을 보며 배운 할머니 사랑해요라는 말을 제게 해줬을 때 여왕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습니다. 90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 중 하나였습니다. 그 작은 한국어 문장이 저와 증손자 사이의 벽을 허물어준 거예요. 여왕은 계속해서 말했어요. 언어는 단순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과 마음을 잇는 다리입니다. 한국어가 가진 따뜻함과 정서적 풍부함은 우리 영국인들이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왕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덧붙였어요.
물론 우리는 영국인으로서의 정체성과 전통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성장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것이 진정한 품격이 아닐까요? 여왕의 성명이 끝나자 저는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이건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영국의 상징인 여왕이 한국 문화의 가치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거니까요. 하지만 더 큰 반전은 그날 저녁에 일어났습니다. 제 휴대폰이 울렸는데 놀랍게도 나이젤 해리슨이었어요. 체인벌린 기자님, 저예요. 나이젤입니다. 혹시 만날 수 있을까요? 그의 목소리는 이전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공격적이고 거만했던 톤이 사라지고 뭔가 진솔하고 겸손한 느낌이 들었어요. 1시간 후 우리는 조용한 카페에서 만났습니다. 나이젤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어요. 눈빛에서 적대감이 사라지고 대신 깊은 성찰의 흔적이 보였죠. 먼저 사과하고 싶습니다. 제가 당신을 공격했던 것, 그리고 한국 문화를 무작정 배척했던 것에 대해서요. 저는 놀라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계속했어요. 어제 제 딸이 한 말.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제가 딸을 그렇게 힘들게 했다는 것도, 그리고 한국 문화가 딸을 구했다는 것도요. 나이젤은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했어요. 사실 저도 몰래 한국 드라마를 본 적이 있어요. 호기심에서였죠. 그런데 이상하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등장인물들이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모습이 제가 평생 갈망했지만 표현하지 못했던 것들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셨던 거예요? 나이젤은 한숨을 쉬며 답했어요. 두려웠어요. 변화가 두려웠고 제가 알던 세상이 사라지는 게 두려웠어요. 하지만 가장 두려웠던 건 제 안의 감정들이 드러나는 거였던 것 같아요. 평생 억눌러왔던 것들이요. 그는 잠시 말을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어제 딸에게 사랑해라고 말했을 때 그게 제 인생에서 처음이었어요. 55살에 처음으로 딸에게 사랑한다고 말한 거예요. 한국어가 아니었다면 평생 못했을 겁니다. 저는 그의 고백에 깊이 감동받았습니다. 한국어가 단순히 새로운 표현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오랫동안 닫혀있던 감정의 문을 열어준 거였어요. 체인벌린 기자님,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이건 문화 침략이 아니라 문화 치유였던 것 같아요. 한국 문화가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을 되찾게 해주고 있어요. 나이젤은 작은 종이를 꺼내 보여줬어요. 거기엔 서툰 한글로 미안해요, 고마워요, 사랑해요가 적혀 있었습니다. 딸이 가르쳐줬어요. 이 세 마디를 꼭 배우라고요. 그리고 연습하라고요. 가족들에게, 그리고 제가 상처 준 사람들에게 쓸 수 있도록요.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모습이라는 것을. 한국 문화는 영국인들의 정체성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이 더 완전한 인간이 되도록 도와주고 있었어요. 나이젤은 마지막으로 부탁했습니다. 제가 이끌던 반한류 운동을 공식적으로 해체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대신 한영 문화 교류 모임을 만들고 싶어요. 체인벌린 기자님이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누가 이런 극적인 변화를 예상했을까요? 가장 강력한 반대자가 가장 열정적인 지지자로 변하다니요. 월요일 아침 더 브리티시 보이스의 일면은 충격적이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한국 문화에 대한 사과라는 나이젤의 칼럼이 실려 있었어요. 칼럼에서 나이젤은 자신의 편견과 두려움을 솔직히 인정하고 한국 문화가 자신과 가족에게 가져다준 긍정적인 변화를 상세히 서술했습니다. 특히 마지막 문장이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55살에 처음으로 울어봤습니다. 딸 앞에서, 대중 앞에서. 그리고 그것이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한국어로 배운 괜찮아요라는 말처럼 정말 모든 게 괜찮았으니까요. 이 칼럼은 엄청난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특히 중년 영국 남성들 사이에서 큰 공감을 얻었어요.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그들이 나이젤의 고백에서 자신의 모습을 봤던 거죠. 며칠 후 BBC 편집장이 저를 불렀습니다. 체인벌린, 당신이 옳았어. 내가 객관성만 강조했는데 때로는 진실 자체가 한쪽으로 기울어 보일 수 있다는 걸 잊었던 것 같아. 당신의 다큐멘터리가 진짜 변화를 만들어냈어. 편집장은 계속했어요. 이제 후속 프로젝트를 생각해봐. 언어가 바꾸는 세상 시리즈로 확장하는 건 어때? 다른 문화권 언어들이 어떻게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지 탐구해보자고. 저는 기쁘게 승낙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언니 빅토리아가 샬롯과 함께 와 있었습니다. 샬롯은 밝은 표정으로 제게 달려와 안겼어요. 이모, 오늘 학교에서 친구들이랑 한국어로 노래 불렀어. 그리고 영어로도 발표했어. 선생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 빅토리아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어요. 올리비아, 내가 맞았어. 옥스퍼드가 뭐가 중요해? 샬롯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였어. 한국어가 우리 아이에게 날개를 달아준 거야. 그날 밤 저는 일기를 쓰며 지난 몇 주간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엔 단순한 문화현상 취재로 시작했지만 결국 저 자신도 변화하게 되었어요. 5년 전의 트라우마에서 벗어나 진정한 저널리스트로서의 사명을 되찾았고 무엇보다 언어와 문화의 진정한 힘을 깨달았죠. 며칠 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교육부가 공식적으로 한국어를 중등교육 정규 외국어 과목으로 채택했다는 거예요. 프랑스어, 독일어, 스페인어와 동등한 지위를 얻게 된 거죠. 교육부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어 교육이 학생들의 정서적 발달과 창의성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특히 감정 표현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죠. 이는 단순한 언어 교육을 넘어선 전인 교육의 일환입니다. 박서준은 이 소식을 듣고 기뻐서 어쩔 줄 몰라 했어요. 기자님, 대박이에요. 이제 정말 한국어가 영국 사회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우리 할머니가 이 소식 들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의 치킨집은 이제 단순한 음식점이 아닌 문화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매주 한영 언어 교환 모임이 열렸고 나이젤도 정기적으로 참석했어요. 한때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 이제는 함께 웃으며 서로의 언어를 배우고 있었죠. 어느 날 저녁 나이젤이 모임에서 한국어로 짧은 스피치를 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나이젤입니다. 한국말 아직 서툽니다. 하지만 계속 배우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어가 제 마음을 열어줬으니까요. 감사합니다. 발음은 서툴렀지만 그의 진심은 모두에게 전해졌습니다. 박수가 터져나왔고 몇몇 사람들은 눈물을 흘렸어요.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진정한 힘이라고. 단순히 의사소통을 넘어서 사람과 사람을, 문화와 문화를, 마음과 마음을 이어주는 다리가 되는 것. 그것이 한국어가 런던에 가져온 진정한 기적이었어요. 1년이 흘렀습니다. 런던은 완전히 다른 도시가 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한국어 교육 중심지라는 새로운 타이틀을 얻었고 전 세계에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사람들로 북적였죠. 저는 창문 너머로 템즈강을 바라보며 지난 1년간의 변화를 되돌아봤습니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웨스트민스터 대성당에서 열린 한영 합동성탄 예배였어요. 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그 성스러운 공간에서 한국어 찬송가가 울려 퍼졌을 때의 감동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영국 성공회와 한국교회가 함께 준비한 예배는 단순한 종교 행사를 넘어서 두 문화의 아름다운 융합을 보여줬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캔터베리 대주교가 한국어로 축도를 한 순간이었습니다. 발음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는 그의 한국어 축복은 많은 이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예배 후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식 세배를 배우며 서로에게 새해 인사를 나누는 모습은 정말 훈훈했죠. 봄이 오자 템즈강 축제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매년 열리는 이 축제에 올해는 특별히 한글 시화전이 추가됐어요. 영국 시인들이 한글로 쓴 시와 한국 시인들이 영어로 쓴 시가 함께 전시됐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은 작품은 나이젤 해리슨의 시였습니다. 그는 처음으로라는 제목의 시에서 55년 만에 처음으로 온 날, 처음으로 사랑한다고 말한 날, 처음으로 용서를 구한 날을 한글과 영어를 섞어가며 표현했어요. 서툰 한글이었지만 진정성이 묻어났고 많은 관람객들이 그의 시 앞에서 오래도록 머물렀죠. 여름이 되자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에든버러 국제 페스티벌에서 한영 합작 뮤지컬이 초연된 거예요. 셰익스피어의 로미오와 줄리엣을 각색한 이 작품은 영국 귀족 가문과 한국 이민자 가문의 갈등과 화해를 그렸는데 영어와 한국어가 자연스럽게 어우러진 대본과 음악에 큰 호평을 받았습니다. 특히 감동적이었던 건 두 주인공이 서로의 언어를 배우며 소통하는 장면이었어요. 영국 청년이 서툰 한국어로 사랑해요라고 고백하고 한국 소녀가 영어로 응답하는 장면에서 객석 곳곳에서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죠. 공연은 연일 매진이었고 결국 웨스트엔드 정식 공연으로 이어졌습니다. 교육계의 변화는 더욱 극적이었습니다. 한국어가 정규 교과목이 된 이후 수강 신청이 폭주해서 교사가 부족할 정도였어요. 영국 정부는 한국 정부와 협력해서 한국어 교사 양성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많은 영국인들이 한국어 교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노력했죠. 옥스퍼드와 케임브리지는 한국학 연구소를 설립했고 한영 비교문학, 한영 비교철학 같은 새로운 학문 분야가 생겨났습니다. 제 모교인 옥스퍼드에서는 한국의 정개념과 영국의 매너 문화를 비교 연구한 논문이 최우수 논문상을 받기도 했어요. 더욱 의미 있는 변화는 일상 속에서 일어났습니다. 런던 지하철에서는 이제 한국어 안내방송이 나왔고 주요 관공서에는 한국어 통역 서비스가 제공됐어요. 수고하셨어요라는 인사말은 이제 영국 직장 문화의 일부가 되었고 많은 회사들이 정문화를 도입해서 직원들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있었죠. 특히 금융가 시티의 변화는 놀라웠습니다. 차가운 경쟁의 상징이었던 그곳에 따뜻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점심시간에 동료들과 함께 김치찌개를 먹으며 고민을 나누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고 야근하는 직원들에게 수고했어요라고 인사하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한 투자은행 CEO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한국 문화를 도입한 후 직원들의 이직률이 절반으로 줄었고 생산성은 오히려 높아졌다면서 경쟁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걸 배웠다고 했죠. 서로를 배려하고 격려하는 문화가 결국 더 나은 성과를 만든다는 깨달음이었습니다. 문화예술계에서도 한영 협업이 활발해졌습니다. 런던 피라모닉 오케스트라는 한국 전통 악기를 포함한 새로운 편성을 시도했고 가야금과 바이올린이 어우러진 협주곡은 큰 감동을 선사했어요. 국립발레단은 춘향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을 선보였고 한국의 한과 영국의 절제미가 조화를 이룬 안무는 평론가들의 찬사를 받았죠. 미술계에서도 흥미로운 시도들이 이어졌습니다. 테이트 모던은 한글 캘리그래피와 영국 현대미술을 결합한 특별전을 열었고 언어가 시각예술이 되는 순간이라는 주제로 큰 주목을 받았어요.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들은 한글의 조형미와 영어의 간결함이 어우러져 새로운 미적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음식 문화에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제 런던 어디서나 김치를 살 수 있게 되었고 전통적인 영국 요리와 한국 요리를 퓨전한 새로운 메뉴들이 인기를 끌었어요. 피시앤칩스에 고추장 소스를 곁들인 요리나 김치를 넣은 shepherd 파이 같은 창의적인 시도들이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에서도 선보여졌죠. 박서준의 서준이네 치킨은 결국 미슐랭 빕구르망에 선정되는 영예를 안았습니다. 심사평에는 단순히 맛있는 치킨을 넘어서 문화를 전하는 공간이라는 평가가 있었어요.
여전히 시끄럽고 활기찬 박서준은 이제 런던의 명물이 되었고 관광 가이드북에도 꼭 들러야 할 곳으로 소개되고 있었죠. 가장 큰 변화는 역시 사람들의 마음에서 일어났습니다. 감정 표현에 인색했던 영국인들이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가족 간에 사랑한다는 말이 자연스러워졌고 동료들 간에 서로를 격려하는 문화가 정착했습니다. 상담센터들은 한국어 감정 표현을 활용한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했고 많은 이들이 도움을 받았죠. 특히 노인들의 변화가 감동적이었습니다. 평생 감정을 억누르고 살았던 그들이 한국어를 배우며 새로운 표현의 자유를 찾았어요. 요양원에서는 한국 드라마 시청 모임이 생겼고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서로 사랑해요, 보고 싶었어요 같은 말을 주고받으며 웃는 모습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청소년들의 정신 건강도 눈에 띄게 개선되었습니다. 한국어를 통해 감정을 표현하는 법을 배운 아이들은 스트레스와 불안을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었어요. 학교 상담실에서는 괜찮아, 잘하고 있어 같은 한국어 표현을 활용한 자기 긍정 프로그램이 큰 효과를 보았죠. 저 역시 큰 변화를 겪었습니다. 언어가 바꾸는 세상 시리즈로 BAFTA상을 수상하게 되었어요. 시상식에서 저는 한국어와 영어를 섞어가며 수상 소감을 전했습니다. 이 상은 제 것이 아니라 언어의 힘을 믿고 마음을 연 모든 분들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객석에서 큰 박수가 터져 나왔죠. 무엇보다 가장 큰 기쁨은 샬롯의 변화였습니다. 이제 8살이 된 샬롯은 한국어와 영어를 자유롭게 구사하며 활발하게 생활하고 있었어요. 학교에서는 친구들에게 한국어를 가르쳐주는 작은 선생님이 되었고 집에서는 가족들과 끊임없이 대화를 나눴죠. 어느 날 샬롯이 제게 한글로 쓴 편지를 건넸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였지만 그 내용은 저를 울게 만들었어요. 사랑하는 이모에게. 이제 저는 말할 수 있어요. 한국어가 저에게 목소리를 찾아줬어요. 처음엔 무서웠지만 이제는 두렵지 않아요. 왜냐하면 괜찮아라는 말을 배웠거든요. 이모가 저를 한국문화원에 데려가 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고마워요, 이모. 사랑해요. 앞으로도 많은 아이들이 저처럼 목소리를 찾았으면 좋겠어요. 샬롯이. 편지를 읽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어가 런던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한 언어 교육의 성과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열고 잃어버렸던 감정을 되찾고 새로운 연결의 가능성을 발견하는 여정이었죠. 저녁 무렵 저는 템즈 강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에 물든 강물 위로 한글 시화전의 작품들이 바람에 날리고 있었어요. 영국인들이 쓴 한글시와 한국인들이 쓴 영문시가 어우러져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멀리서 누군가 부르는 한국 노래가 들려왔어요. 가사를 들어보니 고향의 봄이었습니다. 영국 억양이 섞인 한국어였지만 그 감성만큼은 완벽하게 전달되고 있었죠. 나도 모르게 따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문득 생각했어요. 언어는 정말로 단순한 도구가 아니구나. 그것은 영혼과 영혼을 잇는 다리이고 문화와 문화가 만나는 광장이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는 통로구나. 한국어가 런던에 선물한 것은 새로운 표현 방식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 방식이었던 거예요. 1년 전 그 가을날 버킹엄 궁전에서 들었던 안녕하세요, 추석 잘 보내세요라는 조지 왕자의 인사가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단순한 외교적 제스처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그것은 변화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다는 것을. 밤이 깊어가는 런던의 거리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습니다. 펍에서는 건배 대신 짠이 들리고 레스토랑에서는 잘 먹겠습니다가 인사말이 되었으며 상점에서는 안녕하세요가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런던은 여전히 런던이었지만 이제는 더 따뜻하고 더 풍요로운 런던이 되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박서준의 치킨집 앞을 지나갔습니다. 여전히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가게 안에서는 그의 활기찬 목소리가 들렸어요. 어서 오세요. 맛있게 드세요. 사랑합니다. 그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언어의 기적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문화가 만나 더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내는 것. 한국어는 런던을 정복한 것이 아니라 런던을 더욱 런던답게 만들어 주었던 거예요. 차가움 속의 따뜻함, 절제 속의 풍요로움, 개인주의 속의 공동체 의식. 이 모든 것이 어우러져 새로운 런던, 새로운 영국이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런던의 야경이 유난히 아름다웠습니다. 빅벤의 종소리가 울려 퍼지는 가운데 어디선가 들려오는 아리랑의 선율이 함께 어우러졌어요. 과거와 현재, 동양과 서양, 전통과 혁신이 만나는 이 도시에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아름다운 만남과 변화는 계속될 거라고. 그리고 그것이 우리 모두를 더 나은 인간으로 만들어줄 거라고 말이에요.